자, 뭐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자, fx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이게요? 방정식이라 얘기하면 안 되죠. x에 대한 2차 다항식을 갖고 뭘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녀석이 어떤 특정 값을 갖게 만들어주는 요 x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반드시 2차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너네가 써있진 않겠지만 문제를 풀 때 항상 뭘 명심하고 풀어야 될까요? 맞아요.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최고차의 개수인 2차항의 개수 A가요 0이 안 된다라는 말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나중에 뒷부분 단원에 가면요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부등식이라는 말만 언급이 되거든요.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요 그때는 반드시 이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차수가 언급이 안 돼 있으면요 A가 0인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줘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네, 이제 이쪽 단어는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안 되는 상황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안 되는 상황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데 혹시 문제에서 요거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빼먹게 되면은 답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항상 문제 풀 때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요거를 뭐 0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 x를 프로그램에 돌려갖고 바로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죠. 근해 공식이 2의 근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1창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 형태로 나오면요. 이거 어떻게 쓰죠? 어떻게 쓰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짝수 개수일 때 짝수 근해 공식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은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집어넣었을 때 4b 다시의 제곱이 되면서 4가 루트 바깥으로 그냥 끄집어내시면은 여기는 이 값들이 다 약분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짝수근해 공식 좀 잘 사용 좀 하세요. 요거 하나로 자꾸 퉁치려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풀면은 아마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요거 하나로만 퉁치려고 할 거야. 계산할 때 은근히 많이 도움돼요. 짝수근해 공식 쓸 때요. 그리고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죠? 이 녀석들을 조금 뭐라고 부르죠? 네, 이 녀석들을 우리가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얘를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b가 2b-일 때 여기에 4b- 제곱 그 다음에 4ac가 되면서요 양변을 4로 이렇게 나누는 형태의 표기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짝수 판별식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4분의 b라고 써요. 그리고 얘를 마찬가지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요. 뭐 얘네가 뭐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뭐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해 공식 혹시 유도하는 거 할 줄 아세요 다들?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우죠?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지금 증명하라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오 나쁘지 않네요 다들. 나중에 문제 풀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이건 제 고등학교 1화예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가고 근해 공식을 유도하라 그랬는데 그 반에서 유도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이요. 한 명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의 모든 질문의 타깃이 다 저한테만 들어왔어요.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 이 선생님은 아직도 내가 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으로 사나 좀 궁금하신 분이에요. 배재고등학교 고창원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아직도 교무부장으로 있으세요. 아직도 교무부장으로 있으신데 참 재밌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분 영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분 별명이요, 걸어다니는 실력정석이었었어요. 실력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해설과 문제를 다 외우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까지 외우고 다녔어요. 나 문제를 못 외우거든요. 문제를 다 외워갖고 맨날 들어올 때마다 퀴즈다라고 하면서 풀어보는데 맨날 이래. 퀴즈 딱 문제 써놓고요. 문제를 막 써놔. 이거를 30분 동안 애들한테 풀리게 시키세요. 푸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맨날. 저 혼자 다 풀고 선생님이 보시면서 가끔씩 물어보세요. 이건 왜 그렇게 풀었냐고. 저렇게 나랑 풀이가 많이 다르네? 대단한데? 그러면서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하셨죠. 다른 애들은 아예 문제에 손도 못 댔거든요. 좀 실력적 연습 문제는. 그리고 가끔씩 저기 고1 수학인데 저기 막 수원 파트 갖고 와갖고 막 지수로고 문제 내실 때도 있어요. 어차피 학원에서 다 배우잖아 그러면서 갖고 와갖고. 아무튼 좀 재밌는 분이었는데 이게 왜 하고 있죠? 요분 수업 들어왔을 때 제가 요거 유도했는데 그때부터 요분한테 눈에 뵈기 시작해갖고 졸업할 때까지 제 이름을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네 보시 그동안에 맨날 그 소리만 하셨어요. 아무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차함수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a가 0보다 크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뭐 이렇게 유도되는 게 있을 텐데요.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2차함수 파트 가셔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는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제가. 뭐 그리고요, 뭐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다룰 텐데요. 요거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녀석의 한 허근을요, 알파라고 했을 때요, 이걸 증명하세요. 혈내근도 반드시 한 허근으로 가짐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이때 A, B, C는 실수입니다.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뭐가 성립해요? 혈내근에 같습니다 라는 조건들이 성립하죠.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상문고 서술형 증명 문제였습니다. 5년 전에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일단 알파 갖다가 집어넣어보죠. 한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요 0이 되죠. 이렇게요. 저 알파바가 한 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이 상문고예요. 이거 만약에 증명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틀릴 거예요? 물론 여기 교과서에 있어요. 상문고 교과서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보면 항상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아직도 복소수를 잘 모르시네요. 이거 실수 아닙니까? 저변에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복소수죠? 복소수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실수가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뭐 어떤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이 나오죠. 양변에 켤레를 취해도 어때요? 똑같죠? 양변에 켤레를 취하겠습니다. A 알파의 제곱에 B 알파의 C의 전체 켤레가 0의 켤레가 됩니다. 그럼 0의 켤레는 뭐예요? 그대로 여기죠. 켤레로 다 쪼갤 수 있죠? A 알파의 제곱의 켤레, B 알파의 켤레, C의 켤레가 0이 됩니다. 근데 A랑 B랑 C를 뭐라고 줬어요? 실수라고 줬죠. 그러니까 실수에는 켤레를 취해야죠. 어차피 그대로. 실수에 켤레 취해봤자 그대로. 실수에 켤레 쳐봤자 그대로.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 그럼 무슨 꼴이에요? X 위치에 알파 바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한 허근이면요, 당연히 그 녀석의 켤레도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한 허근이 된다. 증명 완료가 되는 거겠죠.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 성립하는 거야? 실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A, B, C가 이제 유리 개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요, 한 실근이 뭐 이렇게
P 플러스 Q 루트 M인데요. 다른 실근은 뭐가 되죠? 반드시요?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교대 공식에 이게 형태가 드러나 있죠. 한 허근이 이 녀석이면요. 그냥 한 식은이 이 녀석이면요. 다른 무리근도 이런 녀석이 되겠지. 그래서 사실 무리수인근은 편리근이라는 말을 안 쓰긴 하는데요. 이게 허근이 지금 어차피 이쪽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냥 켤레 무리근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는 써요. 근데 뭐 공식적인 포멀한 표현법은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가끔씩 켤레 근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요. 이거 말고 당연하지. 이거 말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뭐가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출제가 될까요? 니네가 출제자야. 뭘 낼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우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이거 하나 뭐 허공 정도 갖는 거는 추가로 배우는 거고. 하나 더. 허공에 간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뭐 이런 거를 뭐 구하라 그래요. 요거를 인수분해 하시고. 요거 인수분해해요. 이거 인수분해요 빨리.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왜요? 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X 이거 인수분해 못하냐? 할 수 있잖아. X 플러스 B. 아니 이거 못하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야?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게 2차식이니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1차식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다 무슨 조건일 때만 인수분해 가능하다 그랬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인수분해라는 거는 모든 개수가 다 뭘로 표현돼야 돼요? 유리수로만 표현될 때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이었었지. 그럼 얘를 유리개수가 인수분해로 안 되는데도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는 반드시 이런 말을 써줘야 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이런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런 말을 만약에 생략해놓고 그냥 인수분해하라 그러면은 뭐 하라는 거야? 엿 먹으라는 거죠. 못 풀어요. 인수분해 할 수 없다라고 쓰는 게 정답이야. 근데 요런 말을 만약에 언급을 해주면요.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고요. 이거 등식입니까? 그냥 식입니까? 그냥 식이지. 뭐 어떻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거야? 일단 0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이걸 만족하는 허분이 뭐가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얼마가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 그죠?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x 플러스 2 플러스 I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I 강제로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는 0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얘가 0이 되는 x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인수정리 쓰는 거죠. 인수정리. 됐습니까? 대입해서 0 되는 x를 찾는 거지. 그래서 1차식 두 개가 요렇게 되는데 개수가 뭘로 돼 있어요? 복소수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테니까요. 뭐 요런 것도 너네가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거고요. 자, 시험 문제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당연히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싹 다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요 녀석의 두 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하죠.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요. 일단 너네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기 때문에 이런 식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뽑아내야 될 거고요. 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입니다. 선생님 이건 당연한 거니까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텐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해요. 이 식을 써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용할까요? 어디다가 사용할까요? 이거 문제 풀 때요. A, B 개수가 몇 차가 있어요? 주차해서 어.
뭔가 구하고자 하는 식들이 몇 승에 뭔가 막 몇 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식은요 해가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뭘 쓰는 거냐면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의 차수를 어떻게 나누는 거야? 낮추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식을 갖고 알파의 제곱을 이쪽으로 다 이항시키면은 2차를 몇 차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1차로 다운시킬 수 있지. 차수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얘는.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 풀 때요. 당연한 얘기지만 대입했을 때 0이 됩니다. 2차를 1차로 다운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막 차수가 높은 애들의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무슨 이득을 주겠어요? 계산의 이득을 주겠지. 막 차수가 높은 거를 1차로 다운시켰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차수를 낮추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방법을 이끌어내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당연히 이것도 너네가 머릿속에 염두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알파랑 베타가 지금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요. 무슨 정리 쓰면 되겠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2차식이 x-알파를 인수로 갖고요. 또 뭘 인수로 갖겠어요? x-베타를 인수로 갖겠죠. 최고층의 개수가 a죠. 이렇게 a를 딱 써주면은 이 식을 인수분해한 게 이 녀석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요. 좌변과 우변이 뭡니까? 같은 항등식이지? 그쵸? 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개했을 때 뭐가 같아야 돼요? 2창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1창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외워야 될 공식들이 나오지. 뭐가 나와요? 부분의 합을 우리가 주어져 있던 2차식의 개수의 비관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분의 곱이 어떻게 나와요? A분의 C가 됩니다. 라고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야. 이게 뭐죠? 부분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외우셔야 돼요. 절대값 A분의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외워서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돼요. 아 물론 이거를 안 외우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제곱해주면은 이 녀석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a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4ac가 된다라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양변에 제곱분 딱 씌우고 제곱분 딱 씌우면은 루트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그대로 나오죠. 여기 루트 a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씌우면은 절대값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 보입니까? 얘는 어차피 양수 조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절대값이니까. 선생님 이게 만약에 허근이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으면요 제가 창문으로 집어 던지고 싶어요. 도대체 허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두 분의 차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못해요? 차라는 개념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차. 큰 거에서 작은 거. 맞아요. 큰 거에 작은 거 뺀 거. 허수라는 게 대소 비교가 가능한 숫자예요. 이거 허수가 나오면 대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애당초 허근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두 분의 차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요. 그냥 뭐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만 구할 수 있는 거지. 뺀 거의 제곱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 녀석의 절대값을 취해서 허근을 뺐는데 양수가 어떻게 나와요? 말이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는 허근이 나오는 상황은 당연히 배제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실근일 때만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두 분의 차 공식은요. 이건 당연히 기본이죠. 그쵸? 근데 이것만 하면 섭하지. 근데 니네가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것만 알면 안 되죠. 자, 이거의 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분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웁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x 마이너스 알파분의 좀 뻘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실망시키지 않네요. 저를 마구마구 막 자극시키시네요.
내가 어디서 수업을 했는데? 어디서 수업을 했죠? 그쪽 반에서 내가 할 때 수업하지 않았어요 이거요? 네. 공수 추하면서 어딘가에서 내가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2차 방식 보면서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 원래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역수로 취한 거죠? 읽어보세요 그대로 기억 안 나요? 아 이것만 기억나지? 이거 뭐예요? 7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안 읽을게요 12에 10아 뭐 한 거예요? 개수를 거꾸로 역순으로 뒤집었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해요? 아 당연히 이것도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죠 아 물론 증명하는 건 싹 까먹고 이제 얘네는 이제 이 C바만 기억하게 될 거야 개수를 역순으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저기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있죠 자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근이 0이 아니니까 이거 0이 근이 아니지 양변을 내가 뭐 할 거냐면요 이거 봐봐요 일단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A 알파의 제곱에 B 알파에 C가 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 베타의 제곱에 B 베타에 C가 0이 될 거예요 알파 제곱도 0이 아니고 베타 제곱도 0이 아니죠 내가 이거 양변을요 알파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이 양변을요 베타 제곱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차피 얘는 0이었으니까 나눠도 0일 거야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C의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에 B의 알파분의 1에 A가 0이 됩니다 얘는 C의 베타분의 1의 전체 제곱에 B의 베타분의 1에 A가 0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베타분의 1을 요 X 위치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0이 되는 게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들의 두근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근의 합이 봐봐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금 근각계산을 이용해서 구했지 이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C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요 뭐 이렇게 입증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뭔가 기존에 나와있던 뭔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와있을 때요 이런 표기법이 나와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요 뭐 이런 거지 3x제곱 더하기 뭐 6x 더하기 7이 0이야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시오 이거 얼마로 구하면 되겠어요? 뭐 통문에서 이거 이용하고 구해도 돼요 근데 바로 보자마자 뭐 하면 돼요? 개수를 역순으로 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7분의 6입니다 라고 쓰면 되죠 바로 갖다 쓰시면 돼요 역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두근을 역수로 받게 되면요 원래 기존에 있던 2차 방정식의 실근 뭐냐 그 개수들이요 역순으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요 이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너무 달라 문제 풀 때 왜냐면은 이거를 모르면은 계산할 때 저거 맨날 통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풀어야 돼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두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요 원래 두근의 부호를 반대로 뒤집었죠 식이 어떻게 될까요? 봐봐 곱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A랑 C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요 근데 합이 어떻게 됩니까? 합이 바뀌지 부호만 바뀌지 절대값이 이렇게 되겠죠 2차 방정식 여기는 1창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겠지
이제 이거 짬뽕.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구분으로 가시면요. 후가 그대로 바뀐 거죠. 얘는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각에서 강의 나왔을 때 이 정도 내용들은 너네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문제 풀 때요. 됐어요? 괜찮습니까? 요 정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응용되는 게 나중에 어차피 고차방정식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애들을 갖고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겠죠.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야 돼요? 3승이 1이 되는 3차 방정식의 부허근을 나타내는 2차 방정식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 C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입니다. 세트죠. 세트 활이. 나중에 고차 방정식 풀 때 이것도 같이 활용해야 돼. 그게 근본에 있는 이론들이 뭐예요? 이거 근각에서 관계입니다. 전부 다요. 요 내용들이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숙여 놓으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요. 이건 이제 완전 베이직이야. 기본 오브 기본이야. 이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볼게요. 지우기. 왜냐면요, 이 2차 방정식은요 너무 중요해 사실. 왜냐면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부터는요 고1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1 갔을 때 수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복잡했던 고1 과정 내용들의 문제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뭐는 나올까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 복잡한 내용들은요 그대로 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니네가요 나중에 이제 그 수능을 볼 때요 니네를 괴롭히는 수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배경식.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근해 분리? 언제 배우는 걸까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배우는 건데요. 너무 주무시면 안 돼요. 어제 10시까지 수업해갖고 힘들죠? 저는 어제 몇 시에 잤을까요, 여러분들? 저 몇 시에 잤을 것 같아요? 2시. 이거 뜨끈뜨끈하게 나온 거예요. 몇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 36문제죠? 욕심을 좀 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퇴근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갖고 여기 경배동에서 맥도날드 가갖고 햄버거를 하나를 조졌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더라고요. 12시부터 이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봤더니 새벽 5시 45분이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씻고 나왔어요. 방금.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주무시면 안 돼요. 8시. 큰일 나요. 자면 안 돼요. 사실 말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제가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나 항상 말하면서도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준비해온 거 같죠? 진짜 준비해온 거 같아요? 아니야, 이거 다 애드립이에요, 얘들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각본 없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보기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무의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그래서 6시에 잠깐 눈 붙여서 1시간 반 딱 지나고 7시 반에 알람이 울리니까요. 정확하게 든 생각이 뭐냐면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도대체 왜 오전 수업을 내가 한다 그래갖고 이 짓거리를 도대체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시험지도 제가 만들어요. 다 OMR 카드도 이게 양식들이 근데 요런 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내가 요거를 칼이 없어갖고 가위로 잘라서 이게 좀 자르다가 휘었어.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타협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양식들이 너무 줄도 안 맞고 그래서 나 약간 좀 강박증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줄 같은 거 맞추는 거랑 제 거 문서 양식 보면은 그런 줄 같은 거 맞추는 거에 약간 좀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자료들을요, 제가 안 써요. 그 줄을 다 제대로 안 맞추시거든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분도 있죠. 저는 이렇게 줄 맞추고 이렇게 반듯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나 이런 거 줄도 다 맞춘 거예요. 이거 다 한 걸로 만들어 갖고요. 이거 맞추는 거 굉장히 짜증 나거든. 그리고 이 간격도 다 맞춘 거예요. 전 다. 왜냐면은 전 학원 원장님한테 일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줄 못 맞추고 글씨체 안 맞추고 삐뚤어져 있으면 원장님한테 1시간 동안 불려가고 정신교육 받았어요. 방에 갇혀갖고요. 보일러실에서요. 그렇다고요. 자, 문제. 요 근해 분리까지 설명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 근해 분리가요. 얘네는 좀 외롭게 된대요. 자,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출처 어디입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7월 고3 교육청 모의고사 15번 문제. 저 15번이 어떤 숫자일 것 같아요? 15번. 이 15번이 어떤 숫자일까요? 고1, 고2거랑 모의고사 약간 배치가 달라요. 저 15번은요.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객관식 마지막 번호입니다. 객관식 가장 마지막 번호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야? 마지막 문제니까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라는 거죠. 그럼 저 15번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단어는 이거지. 도함수 활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 과정으로 미적분 1이에요. 니네가 미적분 1을 배우면은 미적분 1 내용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까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풀이가 만약에 플랫이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습니다. 1번, 2번, 3단계를 이제 구사해야죠. 풀 때. 그럼 1단계, 2단계까지는 저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무슨 지식만 들어가야 되면은 미적분 1 지식만 들어가 있어요. 개념이요.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답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1번과 2번 내용을 취합을 해갖고 이제 3번 풀이를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번 풀이가 100%다 뭘 쓰는 내용이냐면요. 요거 쓰는 내용이에요. 요거다. 고1 수학이. 그러니까 전체 풀이의 30%가 몇 학년 수학이에요? 고1 수학이야. 이래도 고1 수학이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 있으면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분들 보고 내가 이 문제 풀어보라고 시킬 거야. 안 풀면은 풀 때까지 탈출을 못 하는 걸로요. 방에 가둬두고요. 대부분 고3 애들이요. 킬러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왜 못 푸냐면요. 그냥 미적분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고1 수학 까먹었어요. 못 풀겠대 그 다음부터. 그래 내가 고1 수학인데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이게 왜 고1 수학이냐. 근해 분리 써야 되잖아. 근해 분리가 뭐였죠? 이색 20을 알고 있어. 총 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4점짜리라고 해서요. 물론 진짜 어려운 문제도 있어. 왜냐면은 진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미적분 1 내용으로만 갖고 4점짜리 킬러 문제를 구성하는 거지. 풀이를 할 때. 그러면 진짜 문제가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난이도를 조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요. 고1 거를 이렇게 중간 풀이 과정에 섞으면요. 니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미적분 1만 갖고 만든 문제 4점짜리보다요. 체감 난이도가 거의 한 n제곱꼴로 올라가요. 헉,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못 댄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2차 방정식 파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근해 분리 파트가 만약에 섞여서 나오잖아. 이게 작년부터 그러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그전 문제들은 근해 분리 푸는 문제들의 컨셉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어 사실. 고3 문제인데 고1 거를 막 그렇게 비중 있게 섞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지랄 떨기 시작했어요. 보면서 애들이 못 풀겠구나.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저거는 등급 컷에 영향도 안 줘. 왜? 대부분 애들이 다 어차피 못 풀거든요. 100명 중에 한 명 풀을까? 정답률이 1%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5%도 솔직히 1등급 받는데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근데 봤을 때 근해 분리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풀이를 못 알아듣는 거지 아예. 그럼 봐봐요. 근해 분리가 대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근해 분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 녀석이 0이 되는 부분을요.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요. 이게 당연히 암기해야 됩니다. 부분이 모두 양근일 때
두 근이 모두 음근일 때. 3번.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양근과 한 음근에 관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그럼 두 근이 모두 양근이 된대요. 합이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합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쵸? 곱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 조건만 만족하면 끝나요? 어서 오세요. 저기 이름이 지원이.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이거 두 개만 그러면 쓰면 끝나죠. 정말로요?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누가 좀 옆에 자리 좀 비워주세요. 이것만 만족하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 만족하면. 뭐 다른 조건 써져 있어요? 되잖아. 돼요? 정말로요? 싫으면 안 돼. 왜 자꾸 낚이는 거야?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죠. 언제 문제가 돼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잖아. 이게 양근이에요? 아니잖아. 반드시 무슨 조건 써야 돼요? 실수까지. 판별식 D가 전보다 큽니다. 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디테일하게 남겨야 돼요. 여기 동호도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양근인데 무슨 양근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도 양근이잖아요. x-2의 전체 제곱이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근이 하나만 있는 거지. 근데 하나가 있다라는 게 제곱이니까 2가 중복돼서 중복되는 근으로서 하나 취급한다라는 거지. 근은 사실상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2가 양근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나는 곧 죽어도 등호를 빼고 싶은데요. 그럼 문제 조건에 출제자가 뭐라고 써놓겠어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문제에다가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그럼 그땐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안 되지. 문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모두 양근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요.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에 필요한 조건들을 쓰는 거죠. 그럼 두 분이 모두 음근이 되면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합이 음수고요. 곱도 양수고요. 판별식 D 써야 되겠지. 어떻게 써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나와 있으면은 등호를 빼야 되겠지. 얘는요?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예요. 더했을 때 음수예요, 양수예요? 모르지 저거. 0인지도 모르지. 그치? 이거는 확실하게 음수지. 확실하게 음수지. 선생님 있잖아요. 판별식 D는요? 써야 되잖아요.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일까요? 얘 나와 있지. 그럼 봐봐. 얘 봐봐요. 판별식 D 한번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심원조. 이 알파 베타가 근각에서의 근각이면 A분의 C죠. 이 녀석이 지금 음수죠.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면 곱했을 때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음수라는 거지. 그럼 얘가 음수야? 이미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얘 전체가 뭐예요? 양수지. B제곱이지. 실수를 제곱을 했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양수를 더했지. 이 새끼는 무조건 0보다 커요.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문제 자체에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 분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지. 말 자체에.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나와요? 당연하게 0보다 큰 게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판별식을 굳이 이중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문제 풀 때요. 저거 하나만 고려해 주면 돼요. 선생님 그럼 두 분의 합은 문제 풀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 이런 게 나와 있는다? 이렇게 나와요. 양근의 절대값이요. 음근의 절대값보다
큽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 녀석이 확실하게 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양수가 됩니다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지. 양근의 절대값이요 음근의 절대값이랑 같답니다. 이러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한 두 분의 합이 뭐가 됩니까? 확실하게 0이 됩니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보통 시험 문제에는 요게 많이 출제가 돼요. 왜? 이러면은 숫자로 딱 떨어지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보통 숫자들이 다 뭘로 나오겠어요? 범위로 나오겠지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숫자를 딱 떨어지게 나올 때는요 요거로 갖다 쓰는 거죠. 문제 조건에 그래서 요거를 많이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요게 아마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게 만약에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게 되면요 두 분의 합이 음수로 나오죠. 확실하게요. 맞아? 그럼 이 양근이라는 게 두 분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음근이라는 건요 두 분이 모두 0보다 작다라는 거죠. 한 양근과 한 음근에 간다는 거는 한 근은 0보다 작고요 한 근은 0보다 크다라는 거지. 봐봐요.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분리를 얘기할 때요 요 정도 얘기밖에 못해. 이게 한계야. 왜? 그래프를 아직 내가 안 그렸잖니? 그치?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야 뭘 얘기했었냐면요 이제 이런 걸 일반화시킨다.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게 2보다 크다라고 나왔을까? 2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 이게 0 대신에 2란 숫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한 근은 2보다 작고요 한 근은 2보다 큽니다. 단순하게 이런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어내는 게 가능할까요? 그때부터는요? 뭐 풀어내요. 그래서 저 보상교육청 15분 문제는 0보다 큰 거라고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숫자를 마지막에 문제에서 써서 답이 굉장히 괴랄하게 나와요. 막 보기에 답이 이렇게 돼 있을걸요? 1번 15 플러스 5 2루트 34 막 답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딱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정수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딱 보는 순간 넘어가자. 아 이거 풀라고 시도할 거예요? 감히 니네가요? 감히 니네가 15분에 영접을 하시려고요? 여기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고 고3 때 가셔도요 저 15분 문제를 감히 영접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보다 수학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수학을 거의 8시간씩 공부하셔야 돼요. 가능하십니까 물리적으로요?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시면 나중에 저기 고3 갔을 때 저거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하루에 그러니까 니네가 순 공부 시간 얘기하는 거야. 8시간이라는 건요. 강의 듣는 시간을 다 빼고 그러니까 지금 나랑 수업하는 시간 다 빼고 그 다음에 과제하는 시간도 싹 다 빼고요. 인강 듣는 시간 싹 다 빼고요. 순수하게 내가 개념을 보면서 내가 책을 보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순 공부 시간 8시간. 그렇게 되면은 저거 나중에 맞추는 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그게 현실이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평범한 머리를 갖고 저 비정상적인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15분 문제를 맞춘 애들이 정상인들입니까 여러분들? 또라이야 저거 맞추는 사람들이요. 제정신들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럼 제정신들이 아닌 사람들은 평상시에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평범한 아이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안 살겠지. 삶의 패턴 자체가. 그쵸? 효율성을 지키거나 뭔가 극강의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니네는 아주 전형적인 평범한 아이들이죠. 정상인들이잖아 니네는. 정상인들 보고 저거 15분 공부해서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요 헛된 희망을 니한테 심어주지 않아요. 뭔가 지금 일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내가 저런 문제들을 막 풀어내고 답을 맞춰서 막 그 뭔가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면서 서울대 합격증 받아갖고 엄마 그러면서 막 이럴 것 같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팩트야 얘들아. 니네가 이거를 공부를 막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요 니네가 저 문제를 풀 수가 있냐? 거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요. 8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하루 종일, 그러니까 8시간 동안 몇 문제 정도 풀어낼까요, 그러면요? 한 4문제 정도 풀겠죠? 저런 문제. 니네가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15분 문제 딱 보자마자 바로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딱 보잖아. 일단
일단 문제 보시고 다들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나오잖아. 아, 물론 이제 고3 애들은 그걸 풀겠죠. 재수생들이랑 풀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이제 저 같은 현역 강사들은요, 시험지가 딱 공개가 되잖아. 나가요, 일단. 문제 보고요. 그러고 다시 들어와. 왜?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되거든. 근데 해설지를 공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국가고시 중에서 이제 평가원이라고 부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부르는 수능 출제 기관이요. 평가원은요, 시험지랑 정답만 공개하고요, 해설지를 공개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해설지를 공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요?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해설지를 공개를 합니다. 모범 답안지를 공개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것도 의문이야. 과연 이거를 출제하신 분들이 쓴 모범 답안지 해설이 이 방법이 맞을까? 출제하신 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대로 과연 문제를 풀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를 보면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구사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니야. 거의 무슨 풀이가 논문이에요, 논문. SCI 논문급의 거의 해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구사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문제를 안 풀거든요. 보고 있으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결국 해설하면은 완전히 다른 문제들로 가게 돼 있고,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마다 풀이도 다 달라요. 근데 마지막 결론의 계산은 다 똑같은데 그거에 도입부가 되는 게 다 다른 거야. 왜냐면 너무 생각하는 패턴들도 다르거든요. 선생님 니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다 풀 때까지 낑낑거리면서 욕을 시발시발 해가면서 계속 풀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도 진짜 어렵게 나온 문제들은 못 풀어요. 저도요. 가끔씩 저도요, 수능 문제 딱 보고 있으면요, 한 문제 못 풀 때도 있어요. 나도 다 맞는 시험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다 맞을 것 같아요? 수능 문제 30문제 나왔을 때요? 저도 다 못 푸는 문제 있어요. 저도 한 문제 못 풀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야? 상위 0.5%거든요.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 얘들아. 저도 가끔씩 보면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풀다가 아씨 모르겠다 그러면서 못 풀어요, 저도. 그렇다는 거야, 시험 자체가. 되게 어려운 시험 보고 있는 거야, 니네가. 왜냐면 옛날 조금 쉬울 때는 뭐 수능 100점 맞을까, 수학 100점 맞았어요. 이런 게 가능했지. 근데 요즘은 그게 사실상 되게 더 어려워졌어요. 기출문제 난이도 자체가 정말 괴랄해요. 이게 정말 괴랄해.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이거야. 우리 때는 이런 느낌인 거지. 만약에 21번 킬러 문제가 있어. 21번 킬러 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였냐면요, 그냥 이런 느낌이야. 파스타면 삶고요, 저기 뭐냐 마트 가고 토마토 소스 갖고 와갖고 토마토 소스 붓고 그냥 볶아갖고 스파게티 먹으면서 그냥 그게 끝이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근데 요즘 문제는 어떤 줄 알아요? 요즘 문제는 스파게티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자, 밀가루 갖고 와갖고 반죽하세요. 토마토 소스 안돼, 사면 안돼.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토마토를 밭에 가고 따갖고 오세요. 그리고 토마토를 삶으셔야 될 때 껍질도 벗기셔야 되겠죠. 껍질을 샥 벗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은, 토마토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거 라자냐만 어떻게? 소고기를 이제 갖고 소를 도축해 갖고 와야 돼요. 요즘 수능 문제들은요, 우리 때는 그냥 넣고 삶아서 스파게티 만들면 그게 그냥 문제 답 내는 거야. 그냥 이 정도 난이도였어요, 우리 때는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소고기도 도축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토핑도 졸라 많이 올라가. 치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치즈 토핑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맨 마지막 3번 문제가 이제 근해분리야. 치즈 토핑 올라가라는 거야. 치즈 토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임시를 가갖고 저기 가서 우유 짜갖고 그 젖수에서 우유까지 다 짜갖고 본인이 발효시켜서 그거를 숙성시켜갖고 치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적정한 온도에서 적정한 굵기로 자르시오. 이게 요즘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고, 문제들을.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풀겠니? 못 풀지?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우리 때랑 아예 차원이 달라요, 문제들 자체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나와?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대부분 4점짜리 문제들 있죠. 객관식 11번, 12번, 13번, 14번. 근데 니네는 지금 요거랑 플랫폼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니네가 고3이 돼서요, 확통까지 들어가는 이제 시험지를 갖고 1번부터 30번까지 공통으로 다 시험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고3애들은 1번부터 22번까지만 시험지가 전부 다 같고요, 23번부터 30번까지는 선택 과목을 뭘 하냐에 따라서 시험지가 달라요. 1번부터 22번까지만 시험지가 전부 모든 학생들이 다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이내는 지금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같은 시험지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랑은 다를 거예요. 근데 현재 고3 애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11번, 12번, 13번, 14번이 어떤 문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게 1번부터 22번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시험지를 보는 문제야.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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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에요. 네 문제 중에 뽑기가 생각난다. 뽑기. 네 문제 중에 어떨까요? 저 난이도가 똑같은 4점이라도 다 플랫하게 똑같은 난이도일까요? 아니야. 이게 어려운 애도 있고요. 이게 어려운 애도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애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어려운 애도 있고요. 달라요. 네 문제 중에 두 개가 어려워요.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옵니까? 40. 네 문제 중에 두 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는 시험지를 까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똑같은 4점이라도요. 난이도가 다르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걸 니네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냐? 판단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버릴 거 내가 풀 수 있는 걸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니네 봐봐요. 1등급 컷 보면 보통 미적분 기준으로 몇 점 나와요? 평상시 난이도. 올해는 시험지가 좀 쉬웠기 때문에 88점이 1등급 컷이야. 미적분 기준으로. 4점짜리 3개 틀리면 뭐예요? 1등급이야 그냥. 다 안 풀어도 된다니까 얘들아. 근데 보통 88점 쉬울 때고요. 보통 1등급 컷이 이렇게 나와요. 82점. 4점짜리 몇 개 틀려도 돼요? 4개까지 틀려도 돼. 그럼 뭐야? 1등급이야. 상위 4% 안에 들어간다고요. 82점 받으면은 100분위로 보통 97% 나와요, 얘들아. 100명 중에 몇 등 한다는 거야? 3등 한다는 거야, 이게. 이 정도 받으면 니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죠. 단, 국어가 막 5등급 나오면 안 돼요. 국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췄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보는 그 수능 수학은요, 만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야. 결국에는 목표는 뭐예요?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잘 풀어서 맞출 수 있게 만들어내면요, 그게 1등급이야. 어차피 풀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못 풀어요, 그거. 선생님은 1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거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실수 없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 내가 공부했던 문제들은 완벽하게 다 깨우치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박아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이 양근 대신에 나중에 뭐 2보다 큽니다, 3보다 큽니다 라는 거를 이차함수 그래프로 이제 그려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근의 분리 중에 기본적으로 너네가 2차 방정식 파트에서는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마프 시너지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몇 가지 문제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제를 하시면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